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 사실상 잠시 뒤면 시작한다고 봐야 할 텐데요. 이미 귀성길에 오른 시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모두 인파로 붐비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조경원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차상은 기자는 부산인가요? 네, 부산 종합 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경원 기자, 사람이 굉장히 뒤로 많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제 뒤로 승강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모습 보이실 텐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대합실에는 앉을 곳조차 없이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열차에 몸을 싣는 시민들의 표정은 밝았고 또 발걸음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귀성객이 더욱 몰릴 것을 우려해 하루 먼저 출발했다는 시민, 그리고 얼른 할머니를 보고 싶다는 초등학생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가고 싶어서 하루 일찍 출발을 했고, 또 친척들, 또 조카들하고 이제 길게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싶어서. 할머니 만나고 형이랑 보드게임 한 번씩 하면서 놀기로 했어요. 형이랑 이모랑 만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설레요. 기차역 외에도 서울 지역 버스터미널 곳곳도 오전부터 붐비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 좌석은 꽉꽉 찼고 손주들을 보기 위해 일찍 출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딸들은 일하느라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죠. 떡도 사고 순대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랬어요. 이렇게 연휴 시작 전날부터 이동하는 시민들을 위해 코레일은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까지 설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 기간 6일 동안 열차는 평시 대비 11만 석 늘린 212만 석을 공급하며 고향을 오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하행성 열차 예매율은 90%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97.2%로 가장 높고 강릉선 90.6%, 호남선 89.8%로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 하행선 예매율은 내일이 94.1%로 가장 높고 상행선 기준으로는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이 92.3%로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승강장 등에 하루 평균 안내 인력 228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24시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가동해 열차 운행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른 귀성길에 오른 분들은 벌써 고향에 도착한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봅니다. 차상은 기자, 터미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귀성객을 태우고 출발한 버스가 이곳 터미널에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 연휴는 내일부터이지만 조금 일찍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후 늦게부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하는 버스는 매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자정 넘어서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시간대 등 일부 좌석만 조금 남아있는데 이마저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서울 출발 오후 3시 기준 예매율은 부산이 94.6%로 가장 높고 광주 86.9%, 대구가 8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일주일이었던 지난 추석과 달리 이번 설 연휴는 5일에 그치다 보니 표 구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매 사이트나 앱을 통해 좌석을 미리 확보한 뒤에 터미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부산을 찾는 귀성객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 부산시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량도 급증할 걸로 예상해 광안대교와 거가대로 등 유료도로 7곳의 통행요금을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면제합니다. 부산시는 하루에 약 37만 5천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태종대와 용두산 공원 등 관광지에서는 설 명절 맞이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지역 명소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귀성객들의 분주한 발걸음에서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주말과 휴일까지는 대기 정체로 잿빛 하늘이 이어지겠고 고온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짙은 아침 안개와 동해안 눈, 해상의 거센 풍랑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올해 첫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서울 도심. 희뿌연 장막을 들이운 듯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강 건너 건물도 윤곽이 흐릿합니다. 대기 정체에 스모그가 유입되며 농도가 크게 치솟은 건데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한때 일평균 최고 농도가 평소 4배 이상인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며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잿빛 하늘은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하는 주말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기가 정체한 가운데 스모그 유입이 가세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올랐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하며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도 비상입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고 남부지방도 20도에 육박해 이른 봄 날씨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메마른 날씨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서해안과 일부 내륙의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설날을 앞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해안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 특히 영동 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설 전날과 연휴 마지막 날에는 해상에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어 바닷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설날 당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지만 이른 아침 성묘길에는 영하권에 머물며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지도에서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굳히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더 잘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행 열차가 출발하는 용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 곳곳을 누비며 남녀노소 세대불문, 시민들과 반갑게 소통하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1인 1표제와 합당 논의 과정에서 얼굴 붉힌 비당권파까지 최고위원 완전체가 함께하며 화합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8달 남다른 소회도 밝혔습니다. 1년 전 내란 와중에서 맞았던 설과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설날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용산역엔 조국혁신당도 떴습니다. 역시 호남 민심 잡기로 새해 인사에 나서며 지방선거 전 연대 추진을 앞둔 양당 사이 묘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을에 찼던 경부선 서울역 대신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골목골목 떡과 과일 등이 담긴 온정보따리를 전달하고 저희가 더 잘하겠다며 세배도 했습니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인근 사회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도 하면서 긴 명절 연휴에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오히려 명절이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날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달해. 개혁신당은 지도부 온라인 엽서와 영상으로 깨끗하고 젊은 정치를 하겠다고 설 인사를 전했습니다. 설 연휴 직전 나온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로 더블 스코어를 기록했고 무당층이 27%로 집계됐습니다. 굳히기를 노리는 여권과 뒤집기를 노리는 야권, 지방선거를 앞둔 밥상머리 민심 경쟁은 설 연휴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된 걸 두고 양당은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 정치적 유불리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오찬이 당일 불발된 여파 탓일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개회의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작 1시간 앞두고 취소라니 초등학생도 안 할 유치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을 넘어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판 소원법 등을 이유로 국회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명절을 앞두고 민생법안마저 내치는 게 책임 있는 야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시가 급한 관세 문제마저 목리를 부린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회의가 파행된 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 앞에 나란히 서명한 이 약속이 국민의힘 파기로 휴지 조각이 되는데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태를 자초한 건 민주당 내부 권력 다툼 탓이라고 거듭 책임을 돌렸습니다. 대통령과 만나는 게 껄끄러웠던 정청래 대표가 굳이 오찬 전날 밤 사법 파괴 악법들을 강행해 오찬을 무산시킬 명분을 만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초등학생보다 못하단 비판은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밤에 그렇게 사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입니다. 협치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내에선 약속을 깨는 대신 대통령 앞에서 조목조목 현안을 따졌어야 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극우 유튜버나 강성지 지층 요구 때문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지도부는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가당치 않은 일이고요. 네. 그분이 뭐 당에 무슨 영향력을 갖고 있길래 영수회담까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우습게 보는 말이고 또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도 마주보고 밥 한 술 뜨긴커녕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여의도 현실에 민심도 싸늘하기만 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즉 국가 균형 개발을 위해서 민주당은 지방행정구역 통합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충남에는 온도차가 확연한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맞물려서 여야는 설 연휴 뒤에 또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대구 경북은 물 흐르듯 가결됐지만 문제는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이었습니다. 지역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이 만류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장도지검 와서 보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단체장들이 자기네 스스로 한 건데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전 충남 통합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힘이 주도해온 이슈였는데 민주당이 뒤늦게 숟가락을 얹어 지역발전 공로를 가로채려 한다는 게 야당의 불만입니다. 특히 지역구 의석 7개를 싹쓸이할 정도로 대전 민심이 정부 여당 편인 상황에서 통합하면 자칫 광역단체장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현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 초대 대전 충남 특별시장 후보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이 정부가 하겠다고 합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입니다. 오는 26일 통과를 목표로 삼고는 있지만 야권 반대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미뤄왔던 사법개혁안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며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 소원제와 대법관 증언에 더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 왜곡죄까지 묶어 한 번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사법부는 결코 신성 불가침의 조직이 아닙니다.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내달릴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결사항전,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휴 직전에는 밥상 민심 잡기에 주력하며 잠시 숨을 고른 여야는 2주 뒤 본회의에서 다시 입법 전쟁을 벌이며 맞붙을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라는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입니다.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원회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지지율 22%, 또한 우리 당의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13%포인트를 폭락시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초유의 동률을 만든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입니다. 당 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동혁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그 능력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동혁 지도부가 저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사천을 관철시키려는 속내를 서울의 시민들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대의원 선출을 통해 민주적으로 시당위원장이 되었고 이후 무력화됐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역할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서울의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그리고 구성원들과의 민주적 소통을 이어가며 6개월이 넘도록 서울을 서울답게 지키기 위한 선거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당을 4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합니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으로 저의 당원권은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 배현진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서울시당 의원장.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고 밝히면서 장동혁 대표가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한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나가서 지금 백브리핑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아마도 같이 백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는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도 있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함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잠시 뒤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온다면 현장을 연결해 보고요. 자, 배현진 의원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잠시 뒤에 보다 자세한 현장 이야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들이 연달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여성이 약물과 술을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무엇보다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관심인데 더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경찰은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남성 2명과 의식 불명 후 깨어난 남성 1명 등 3명 외에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일과 지난달 말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각각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고 2명 모두 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에도 경기 남양주시 카페 앞 주차장에서 다른 남성에게도 음료를 건넸고 이 남성은 한때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음료를 건넨 남성은 모두 3명으로 의견 충돌이 있어 잠들게 하려고 음료를 줬고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여성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죠. 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미리 준비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첫 번째 범행 뒤 다른 남성에게 건넨 음료에는 약물 양을 2배 이상 늘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두 번째 범행 이후에는 모텔을 빠져나와 남성에게 술에 너무 취해 계속 잠만 자니까 먼저 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경찰은 프로파일링과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 여성 집에서 발견된 약물이 정확히 뭡니까? 네, 경찰은 지난 10일 A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벤조디아제핀계로 의심되는 약물과 약물을 섞었던 숙취해소제 빈병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과수 역시 숨진 피해자들에게서 수면제와 유사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알코올과 함께 과다 복용할 경우 마비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으로 숨진 남성 2명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정신과에서 이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함께 A씨 범행을 고의성을 수사하며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새벽 귀가하던 김모 씨에게 벌어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 씨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이어 성폭행까지 당했지만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만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도중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며 뒤늦게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에겐 더 무거운 징역 20년이 최종적으로 선고됐지만 피해자 김 씨는 부실 수사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살인미수로만 기소되면서 비공개 재판을 받지 못해 가해자를 법정에서 볼 수밖에 없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 김 씨를 메고 가는 등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김 씨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비로소 항소심에서야 성범죄 공소 사실이 추가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부실하고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판결의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며 피해자 중심 수사 체계와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에 어떤 미흡함이 있어도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그 점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 꼭 이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또 수사의 밀행성만을 강조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법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집값 잡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의 문제점을 SNS에 올렸습니다. 엄격한 현행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연장을 이어가는 게 공정하냐는 건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지 반문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후 사흘 만에 SNS에 부동산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3일 처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글의 대상이었던 다주택자가 또 타깃이 됐습니다. 수년간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았는데
만기가 끝난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공정하냐는 겁니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 신규 대출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사실상 양도세 중과에도 정권이 끝날 때까지만 버티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하도록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한 셈입니다. 투자 자산이 집값에 또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가 못해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결국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만 있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당한 건지 시장이 정상인 건지 질문도 던졌는데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매입 임대 사업자들의 영구적 중과 면제 혜택을 손볼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를 겨냥한 추가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를 면밀히 살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줬던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에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으로 물가 안정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고환율 속에 각종 지원도 끊기는 연휴 이후 물가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를 채우는 시민들. 장을 볼 때마다 물가 부담을 체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설 음식도 그렇고 좀 준비하려고 나왔는데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25곳의 주요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23만 3,782원, 대형마트에서는 27만 1,22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4.3%, 4.8% 올라 올해도 명절 물가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쌀과 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20kg 쌀 소매 가격이 62,617원으로 전년보다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삼겹살과 한우 가격도 평년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1,068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조기와 고등어 등 수산물을 포함한 16대 설 성수품도 27만 톤 공급해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설 성수품에만 집중되면서 가공식품 가격 상승 등 연휴 이후가 걱정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늘려서 안정이 되고 있지만 설 이후에는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강한 우려가 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부 품목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쌀과 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설 명절 이후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5,580선에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하락하며 5,5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1.1% 오른 5,583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며 0.3% 내린 5,507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1.5% 오른 18만 1,200원으로 마감해서 사상 처음으로 18만 원대에 올랐고 SK하이닉스는 0.9% 하락하며 88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직무에서 전격 배제됐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승진한 사성 장군들이 연일 수사나 징계 대상이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은 12.3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지원 본부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장으로 진급해 해군 최고위직에 올랐지만 5달 만에 과거 행적이 문제가 돼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국방부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 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습니다.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정진팔 합참 차장 요청에 따라 직속 부하인 계엄 과장에게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정 전 차장은 이미 파면됐는데 국방부는 강 총장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수사 의뢰까지는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전 직무 배제된 주성훈 지상작전사령관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상작전사령관 당시 1군 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하여 금일보로 직무를 배제 및 수사 의뢰하는 등. 주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장으로 내정된 93회 전 육군 2기갑 여단장의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내란 가담 혐의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성 장군 7명 가운데 2명이 잇따라 직무 배제되면서 당분간 군 지휘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대장 진급 인사 땐 계엄 이후 장기화한 지휘 공백 해소가 우선이라 내밀한 영역까지 검증하긴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엄 관여자는 지휘 고하를 따지지 않고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건희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통화 녹음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지적을 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증거 능력 문제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증거 능력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였던 이른바 이정근 녹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를 알리자 송 전 대표가 칭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해당 파일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다른 수사로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을 당시 해당 녹음 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압수물의 증거 능력도 배척했습니다. 이 압수물 역시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 관련 영장으로 확보한 것임에도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한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듣던 송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우리 형사 일부의 윤성식 부장님과 우리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져다가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고, 송 전 대표는 무죄가 선고된 만큼 자신이 몸담았던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민주당에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새벽에 부산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누나와 남동생이 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화재 경보를 듣거나 연기를 피해서 대피했는데 두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70대 누나와 남동생이 함께 살던 5층 세대에서 불이 난 건 새벽 3시 40분쯤. 화재 경보기 소리나 연기에 놀란 주민 100여 명이 건물 밖이나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불이 난 세대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해상 세대에 올라가가지고 두드리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없나 와 두드리다가 앞집에 또 두드리고 지금 불이 났으니까 대피했습니다. 맞은편 세대에 살던 조카가 문을 열고 불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불길이 거세게 번진 뒤였습니다. 50분 만에 불이 꺼진 뒤 남매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지난 1985년 입주한 아파트로 자동 화재 감지 설비는 있지만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불은 동생이 사용하던 입구 쪽 작은 방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화가 가장 심한 현관 입구방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방을 중점적으로 감식을 하였고, 유족은 작은 방에 난방용품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방이 아니라 가능하고 그냥 했거든요. 제가 급하게 동생이 있으니까 그런 그만한 난로에 있잖아요.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수거물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가릴 계획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산 의류에 라벨만 붙인 가짜 명품 옷을 판매하던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단속당하자 사무실을 옮겨 이번에는 위조 명품 시계를 만들어 팔다 결국 검거됐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가짜 명품 35억 원어치를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택배 상자 안에 비닐로 쌓인 시계들이 무더기로 보입니다. 한쪽 벽면엔 고급 시계 회사의 포장 상자가 빽빽하게 꽂혀 있습니다. 모두 진품이 아닌 지난달 경찰이 단속한 위조 명품 판매업자 사무실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30대 유통업자 2명은 가짜 명품 시계 부품을 수입한 뒤 시계공에게 조립을 맡겨 완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속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부터 동대문 상가에서 옷을 사들인 뒤 명품 로고만 붙여 판매하다가 4년 만인 2024년 11월 경찰에 적발됐던 겁니다. 다만 당시엔 직원만 잡히고 사장 2명은 도주했는데 이들이 다른 지역에 새로 사무실을 차리고 짝퉁시계를 팔아온 겁니다. 파출소에서 단속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 인지 수사를 벌인 결과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짝퉁 명품 시계 등을 수입 유통한 일당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2차례 단속에서 가짜 명품 시계 258점, 의류와 운동화 462점 등 정품 가격 기준으로 77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5년여 동안 판매한 모조품 규모는 최소 35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30대 유통업자 2명을 구속 상태로 시계공과 가짜 명품 상표 판매상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모두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상표권 침해 행위는 최대 징역 7년,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노동부는 쿠팡 감독 중에 식사 접대를 받고 형사처벌 축소 등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감사를 통해서 해당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후 특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알선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지만 당사자가 부인하는 데다 물증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징계시효도 지난 사안인 점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홍성과 전북 정읍, 경북 김천 등 전국 곳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발생 농장의 돼지를 긴급 매몰 처분하고 설 연휴 기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흰색 방역복을 입은 역학 조사반원들이 돼지 농장 주변을 분주히 오갑니다. 농장 한쪽에서는 매몰 처분을 위한 굴착기 여러 대가 동원돼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내 최대 양돈 단지인 충남 홍성을 비롯해 당진과 전북 정읍, 경북 김천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농가에는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외부인과 차량,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들은 모두 매몰 처분됐고 인근 지역 축산시설 종사자에게는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청정 지역이던 충남과 전북은 물론 전남과 경남까지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면서 추가 발병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인 출입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번식 전문 농장을 중심으로 폐사체 검사를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 일반 돼지 농장 4,800여 호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민간 검사기관과 협력해 돼지 도축장과 출하 예정인 돼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농가와 귀성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까지 투자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략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미투자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0%에서 15%로 내리고 타이완은 대미 관세의 대부분 해소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합의가 미국과 타이완 간 경제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양측에 상호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 관세 15%는 한국, 일본 등과 같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2명이 숨진 미네소타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여론 악화에 따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국토안보부의 셧다운 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차르가 일주일여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메트로 서지 작전으로 전개해온 대규모 이민 단속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In success that has been made arresting public safety threats and other priorities since this surge operation began. I have proposed and President Trump has concurred that this surge operation conclude. 지난 4일 700명의 단속 요원 감축에 이어 모두 3,000명 규모의 단속 요원 대부분을 다음 주까지 철수하겠다는 건데 배경은 심상치 않은 민심 때문입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단속요원들의 총격으로 르네 국가 알렉스 프레티가 잇따라 목숨을 잃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네소타를 넘어 미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NBC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 60%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국정 지지율은 39%에 그쳤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승패에 향방을 쥔 무당파의 여론 악화 분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주민들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My word to Minnesota is, again, we're certainly not going to celebrate something that should have never happened, but I will say this, please keep, at this point in time, stay hyper vigilant. 대규모 이민 단속은 중단됐지만 민주당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대한 개혁을 조건으로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셧다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영장 없는 체포금지와 단속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hey want our law enforcement to be totally vulnerable and put them in a lot of danger. They have some things that are really very hard to approve.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지 시간 13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연방 민간 인력의 13%가 무급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북한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한 지난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 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개인이든 민간이든 문제는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것이라며 도발 사건이 재발할 경우 혹독한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명동성당 미사 축사를 통해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첫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가 정 장관의 사과 수용을 전제로 하고는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사과를 받는 형식을 통해 남측의 귀책 사유를 확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영공 침해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향후 군사적 대응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보다 완벽한 결별을 위한 노림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유의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북한은 당분간 우리 정부가 내놓을 재발 방지책이 무엇인지를 지켜보며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설 연휴의 첫날인 내일은 3월 중하순처럼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아침에도 많이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서울 11도, 광주 15도, 대구 17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무척 탁하겠고 대체로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역시 중서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산간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 일대 주요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하루라도 더 함께하고자 시작된 이른 귀성길 풍경을 이수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양손에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어도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좀 집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부모님이 좀 해주신 좀 등갈비찜 많이 먹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할아버지와 어떤 추억을 쌓을까 버스에 오르는 아이들은 기대에 부풀었고 오랜만에 할아버지 만나러 가서 너무 좋아요. 케이블카 타고 장어도 먹고 싶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만나러 길을 나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자식들하고 명절 보내는 게 너무 좋잖아요. 손자, 손녀들도 있고 딸 사위도 있고 떡도 사고 순대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랬어요.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설 연휴 시작 전날부터 서울 곳곳의 버스터미널은 물론 기차역도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부모님이랑 할머니랑 같이 좀 시간을 보내려고 먼저 내려가게 됐어요. 오랜만에 뵈서 설레고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할머니 만나고 형이랑 보드게임 한 번씩 하면서 놀기로 했어요. 형이랑 이모랑 만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설레요. 저마다 행복한 설날을 그리는 기대감과 함께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수서 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늘부터 18일까지 설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합니다. 대책본부는 명절 기간 귀성, 귀경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안전 운행과 이용객 이동 편의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연휴 기간 선로와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열차 승하차 시 분산을 유도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합니다. 집값 잡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다주택자 대출 연장의 문제점을 SNS에 올렸습니다. 엄격한 현행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연장을 이어가는 게 공정하냐는 건데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지 반문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후 사흘 만에 SNS에 부동산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3일 처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글의 대상이었던 다주택자가 또 타깃이 됐습니다. 수년간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았는데 만기가 끝난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공정하냐는 겁니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 신규 대출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사실상 양도세 중과에도 정권이 끝날 때까지만 버티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하도록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한 셈입니다. 투자 자산이 집값에 또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이 사용되지가 못해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결국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만 있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당한 건지 시장이 정상인 건지 질문도 던졌는데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매입 임대 사업자들의 영구적 중과 면제 혜택을 손볼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를 겨냥한 추가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를 면밀히 살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줬던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된 걸 두고 양당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로를 향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정치적 유불리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오찬이 당일 불발된 여파 탓일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개회의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작 1시간 앞두고 취소라니 초등학생도 안 할 유치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을 넘어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판 소원법 등을 이유로 국회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명절을 앞두고 민생법안마저 내치는 게 책임 있는 야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시가 급한 관세 문제마저 목리를 부린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회의가 파행된 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 앞에 나란히 서명한 이 약속이 국민의힘 파기로 휴지 조각이 되는데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태를 자초한 건 민주당 내부 권력 다툼 탓이라고 거듭 책임을 돌렸습니다. 대통령과 만나는 게 껄끄러웠던 정청래 대표가 굳이 오찬 전날 밤 사법 파괴 악법들을 강행해 오찬을 무산시킬 명분을 만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초등학생보다 못하다는 비판은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밤에 그렇게 사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입니다. 협치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내에선 약속을 깨는 대신 대통령 앞에서 조목조목 현안을 따졌어야 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극우 유튜버나 강성지 지층 요구 때문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지도부는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가당치 않은 일이고요. 예. 그분이 뭐 당에 무슨 영향력을 갖고 있길래 영수회담까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우습게 보는 말이고 또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도 마주보고 밥 한 술 뜨긴커녕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여의도 현실에 민심도 싸늘하기만 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 소원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헌법재판소가 이를 반박하는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재판 소원법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판 소원법에 대해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목차를 제외하고도 A4 용지 26쪽에 이르는 참고 자료를 통해 재판 소원법에 대한 헌재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료는 쟁점이 되는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사법부의 우려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헌재는 먼저 재판 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권력분리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이 사실상 사심제로 변질될 거란 지적에는 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충적, 예외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 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것일 뿐이란 겁니다. 헌재가 맡을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해 분쟁 해결이 지연될 거란 주장에 대해선 먼저 재판 소원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들어 제도가 안정화되면 해결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날 공개적으로 재판 소원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입장을 내놓으신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를 보냈어요. 이 밖에 법원 행정처 차원의 공개적인 추가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법원 내부 게시판에 현직 판사의 실명 비판 글이 올라오는 등 법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법기관의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재판 소원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에게까지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끝없는 징계 릴레이 속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배현진 의원도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군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나온 중징계 결정입니다. 윤리위는 주된 징계 사유로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비방 댓글을 쓴 사용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올린 점을 언급했습니다. 중대한 아동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제소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번 징계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과 지역구인 송파을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또 6.3 지방선거 공천 등 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배현진 의원이 직접 국회로 달려와 기자회견을 자초했습니다. 먼저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오로지 당내 숙청뿐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의 손발을 묶어 서울의 공천권을 사유화하고 사천을 관철하려는 속내를 시민들이 모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칼날은 머지않아 지도부를 겨누게 될 거라며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박정훈, 한지아, 안상훈, 유용원 의원 등 친한계도 회견장 밖을 지켰는데요. 한 전 대표는 이후 SNS에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진은 없었다.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과 연대하고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소장파 모임 대한과 미래 소속 의원 22명도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할 당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건 자해행위라며 징계 절차 전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도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기강 확립에 문제가 생길 거라며 징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을 선임했습니다. 또 기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명칭을 2차 종합특검 대응특위로 변경하고 강득구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존 위원장들이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하면서 관리에 따라 최고위원들이 순서대로 맡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친명계는 이성윤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낙점한 데 반발하며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SNS에 2차 종합특검 후보에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누던 자의 변호인을 추천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성윤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건 당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준호 의원도 당원들의 상식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서 숨지게 한 여성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약물 복용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약량을 2배로 늘렸다는 점에서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A씨는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적용되는데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구별됩니다. A씨는 의견 충돌로 잠재우려 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평소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음료를 먹은 남성이 의식을 잃은 걸 경험한 뒤 다른 남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숨진 남성들에게 준 음료엔 최초 의식을 잃었던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약물을 탔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첫 번째 사례보다 더 강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 거란 점에 주목합니다. 10을 줬는데 이 사람이 못 깨어난 걸 내가 알았어.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20을 줬어.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겠구나. 혹시 못 깨어나거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또 A씨는
남성들에게 건넨 약물을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신과 약을 처방받으면서 들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사이코패스 검사와 프로파일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 몸에서 벤조디아제핀 외에도 여러 종류의 정신과 약물들이 다량 검출됐다며 A씨 집에서 압수한 약물들과 성분을 비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메고 간 뒤에 7, 8분가량 머문 것과 관련해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이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에 이어서 경찰에서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억 원 상당이 사라졌는데 경찰은 내부자 연루나 해킹 가능성 등 경위를 밝히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범죄에 연루돼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시세로 환산하면 21억 원 상당이 사라진 겁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수사 중 비트코인을 이미 제출받아 관리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수사가 중지되면서 코인 유출 사실을 즉시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내부 점검 결과 실물 USB 형태의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었고 비트코인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누군가 콜드월렛을 몰래 빼내 비밀키를 복사한 뒤 다시 가져다 놨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는 경찰 수사관이 콜드월렛을 PC에 연결한 틈을 타 해커가 피싱 사이트로 유도한 뒤 코인 인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빼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는 그 비밀키가 들어가 있어요. 키가 없으면 못 옮겨요. 결국은 그 USB를 어딘가 연결을 해야 돼요. 경기 북부경찰청은 내부자 연루나 해킹 가능성 등 구체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광주지검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를 잃어버린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 경찰서의 관리 현황을 점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남서 사례가 드러난 건데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김건희 씨 최애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로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맞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1심 법원에서 징역 23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형량이 크게 엇갈렸는데요. 이유가 뭔지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같은 징역 15년이 구형됐지만 한 전 총리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이 전 장관은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지위 차이가 형량을 갈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전 총리 재판부가 국정 2인자라는 지위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재판부가 판단한 내란 가담 정도도 형량을 가른 요소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사후 계엄 선포문의 폐기를 지시했지만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조치를 한 차례 지시한 것 외에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기존 판례 적용에 대한 재판부 시각이 달랐던 점도 형량을 가른 요소 중 하나란 분석입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판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 재판부는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중요 인물들이 받았던 형량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는 만큼 2심에서는 두 사람의 형량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의 사진을 처음 게시했다가 금방 다시 내렸습니다. 후기의 내정 단계라는 우리 국정원의 국회 보고를 의식한 걸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외교과에 있는 북한 대사관. 외벽에 설치된 게시판 한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 양옆에 여러 액자 중에서도 주혜가 함께 찍힌 사진 5장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 4대째, 더구나 딸인 주혜의 사진이 게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딸 주혜의 사진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간 뒤 북한 대사관은 게시판을 싹 바꿔놨습니다. 대부분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들입니다. 후계자 시절 김정은이 수행하던 장면도 보입니다. 일단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광명성절을 앞두고 선대의 업적을 기리는 거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김주혜가 후계자 내정 단계라는 우리 국정원의 국회 보고 이튿날 보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재반 사항 고려 시에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하순 북한 최대 정치 행사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4대 세습 전망에 대한 나름의 반응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연휴 장거리 운전할 때 운전자를 보조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것만 믿고 한눈을 팔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주변 사물 인식이나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직선 구간이나 교통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한웅 기자입니다. 고속도로가 우측으로 급하게 휘는 바람에 이른바 크루즈 컨트롤 센서가 전방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주행 차선에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추월 차선을 과속으로 달리다 센서가 공사 안내를 인식하지 못해 충돌을 하고 맙니다. 삼성화재가 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크루즈 컨트롤 주행 사고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0년 15건이었는데 지난해 101건으로 5년 새 7배나 급증했습니다. 사고 유형은 차로를 이탈해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62%로 가장 많았고 끼어든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18%, 전방 차량 추돌 사고가 14%, 돌발 상황을 피하지 못한 사고가 4% 순이었습니다. 이른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의 대부분은 악천후나 야간이 아니라 맑은 날씨와 주간 그리고 직선 구간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운전에 어려움이 없는 직선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77%나 됐고 주변 차량이 적은 원활한 교통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1%, 맑은 날 사고가 전체의 84%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양호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빈발했다는 점은 운전자가 크루즈 컨트롤만 맹신해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ACC를 비롯한 에이다스의 기능 이해, 그리고 한계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숙지가 되어야 되고 올바른 사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사용은 당연히 전방 주시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제대로 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달로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차량은 매년 늘고 있어 지난 2024년 장착률은 10대의 4대꼴인 41%에 달했습니다. 유럽은 모든 신차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 감시해 자동 경보를 해주는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질병청은 B형 독감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설 명절 동안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 당부했습니다. 2월 첫째 주에 호흡기 질환 외래 환자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52.6명이고 검사에서 나온 바이러스의 90%가량은 B형 독감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청은 예년보다 이르게 확산 중인 B형 독감이 명절 모임을 통해 유행 증가세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이 음료를 마시고 연달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대 여성의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석 달 동안 20대 남성 3명에게 약을 탄 음료를 건네서 이 중에 지금 2명이 최근에 숨진 거잖아요. 이 여성 어제 구속됐죠? 예. 사건은 순차적으로 하면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한 달 간격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한 보름에서 열흘 간격입니다. 예. 첫 번째는 본인이 사귀던 남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차장에서 그 피해자분의 차에서 그 음료를 마시게 갖고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 갖고 그 생존하게 계신 거고요. 1월 28일 두 번째 남성은 모텔로 아마 유인을 해 갖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약물을 조제한 약물입니다. 저희들 표현으로는 데스레시피라고 하는데 죽음의 조제약이라는 걸 해갖고 죽음을 이르게 했고 그 뒤에 이제 9일 날 세 번째 남성인데 요게 이제 관계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좀 짧게 되고 있죠. 그래서 네. 경찰은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범주로 넣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의도라든가 정확히 말하면은 그의 동기, 범인의 동기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숙취 해소제에다가 처방받은 약을 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범인들은 본인이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정신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반사회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거나 해갖고 감형을 받거나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신병의 약 관련된 부분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달래면 의사 선생님은 그냥 많이 그 처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정확히 하지 않으시고 물론 많은 분들은 제대로 처방하시지만 예. 구멍이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중에 벤조디아제파민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진정제입니다. 진정제라는 것은 뇌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숙취해소제는 그것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을 섞으면은 뇌가 완전히 사망하는 게 이 세 가지 일종의 칵테일은 극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있으면은 되게 좋은 기능을 하는데 예. 합치면은 이게 독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마 이 범인은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됐고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나한테 왜 사용했냐고 따져서 그 여성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학습이 된 겁니까? 예, 그때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모른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양리 작용에 대해서. 네, 그 의식을 잃었던 지금 첫 번째 피해자가 지금 회복이 됐더니 2차 범행 때부터는 또 그 약을 좀 2배로 늘렸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도나 계획성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의 위험했다고 하면 안 쓰거나 오히려 반으로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양을 2배로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거의 죽을 뻔한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죽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지금 구속영장은
그 상해치사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나온 건데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은 뭐 살인의 고의성이라든지 혹은 계획 범죄 뭐 이런 것도 지금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왜 상해치사로 들어갔냐면은 어쨌든 죽음의 고의라는 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걸 먹으면 꼭 죽는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했는데 짧은 기간에 입증을 못 하니까 일단 상해치사로 영장이 들어간 거고요. 마약류는 저 약품이 마약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고의는 이겁니다. 본인이 첫 번째 약물을 썼을 때 거의 죽었어. 내가 그래서 다음엔 좀 더 써볼까라고 하는 어떤 노트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보는 어떤 문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포렌식에 나온다고 하면 그건 명확히 미필적 고의나 고의가 인정되고 살인이고 그럼 연쇄살인이죠. 첫 번째 피해자가 한 이틀 정도, 40시간 정도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가족이 발견 못했으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이게 거의 자는 모습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발견 못했으면 그리고 사실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모텔에서 하면 그 다음 날 12시에 메이드 청소하러 오시잖아요. 그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뒀으면은 사실은 그냥 어떤 외딴 방이었으면은 시신도 발견 못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 겁니다. 네. 경찰이 당초 첫 번째 사건 때문에 지난 9일에 경찰이 출석해라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 여성이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미뤄달라고 하고 바로 그날 밤에 지금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어떤 심리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행위를 하고 보통 이런 걸 살인 후 각성 혹은 살인 각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살인 각성이 되면은 이 범행에서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러스트 머더, 쾌락살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쾌락살인의 앞 단계는 이제 통제 살인이라고 합니다. 통제 살인을 통해서 쾌락살인을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 상태는 본인이 경찰한테 걸려갖고 수감될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게 그래서 각성 단계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폭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연쇄살인범이 폭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각성 단계를 넘어서면 폭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태가 조금 늦게 잡으면 몇 명이 더 죽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피의자 여성 조사 내용 들어보면은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재우려고 숙취해소제를 건넸고 죽을 줄 몰랐다. 이런 얘기는 왜 했을까요? 아니 근데 모텔방에서 남녀가 있는데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둘이 어떤 형태건 애인 관계에서 의견 충돌이라고 하는 건 설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여성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면 전기 충격기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저런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견 충돌 발생에 재운다고 그럼 상대가 재워온다고 재워지나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이 긴 시간을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논리적으로 그래서 저게 비논리성이라는 게 저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경찰에서도 저게 논리적이야? 짧으면 논리적이지만 한 10시간 동안 저랬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이 취해서 뭐 잠만 자기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1시간이면 가능해져. 근데 몇 시간 동안 그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지켜보고 있었던 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코패스 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일단 뭐 모텔을 빠져나갈 때도 굉장히 태연한 모습이었고 문자를 보낸 것도 그렇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택시 안에 탔을 때는 반대 행동을 합니다. 택시 안에 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택시 기사한테 빨리 가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몸과 이 말이 전도돼 버립니다. 근데 간 거리는 3km밖에 안 됩니다. 저 앞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현타가 온 거죠. 현타가 오고 분리가 되는 상태라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인은 사이코패스의 범죄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제 분석해낸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여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범죄, 추가 피해자가 있을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인 남성 20대를 공격하기에는
보통 이런 걸 여성형 연쇄살인이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명으로는 독거미형 살인마라고 합니다. 독거미형 연쇄살인마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성 연쇄살인마를 보통 이렇게 부르지만 아직 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분류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대체적인 어떤 루틴은 이 앞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여성 청소년이나 남성 청소년을 실험과 연습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주거지에 굉장히 많은 지금 사용한 양의 2배 정도 되는 저 약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견됐다는. 그럼 이걸 실험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뭔가를 이전에도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데 단 그게 살인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살로 처리되거나 사고사로 처리될 수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모텔방에서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보통 자살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을 뒤따라가서 기습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지금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이사간 집 주소를 계속해서 외우면서 얼마나 외웠으면은 옆방 수감자들조차 그 주소를 알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보복. 그러니까 이제 보복 범죄를 하겠다고 한 것을 재판을 통해서 원래 형량에 플러스 1년이 추가된 겁니다. 예. 보통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수용 생활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그 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 범인 같은 경우는 대놓고 저 피해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출소만 하면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재판부에서도 이건 굉장히 반성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1년이 추가된 겁니다. 징역 20년 받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1년이 됐고 예. 근데 이 가해자가 계속 부인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자체 자신은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동료 재소자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한 행동을 입증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은 지금 부실 수사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오늘 나왔는데요. 이게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 이게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히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경찰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 서울중앙법원의 민사에서는 그게 아니라 불합리하다. 저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저도 이 사건을 볼 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저 정도의 CCTV나 아니면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그 피해자의 바지를 검사했어야 돼요. 여기가 정액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위 1, 2년 차의 경찰도 아는 것을 왜 저렇게 베테랑들이 이걸 검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뒤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뭘 했을까 하는 거 상식적으로 추정. 그걸 안 했으니까 부실이다. 그런데 불법은 아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상황이 그렇게 돼갖고 결국은 이게 재판부에서도 줄다리기를 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명확히 불법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이제 내려간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도움 말씀 드리도록 하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속도로 귀성 방향의 최대 혼잡 시간을 넘기면서 정체는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퇴근 이후에 출발하는 분들도 많은지 여전히 곳곳에서 길게 흐름이 떨어지는데요. 무엇보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의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선 서울 요금소 통과하는 길목에서 속도 내기 많이 어렵고요. 충청권 진입하신다면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를 앞두고 한 번에 16km 구간 밀렸다가 다시금 신탄진부터 회덕분기점 사이로도 평균 속도 뚝 떨어집니다.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방향의 정체도 꾸준합니다. 풍세 요금소 부근의 정체를 지나시더라도 탄천 나들목부터 논산 분기점까지는 무려 23km 구간 길게 밀리고요. 영남권의 정체는 45번 중부내륙선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창원 쪽으로 문경세제부터 진남터널까지 막혔다가 다시금 상주 부근에서도 평균 속도 내려가겠습니다. 안전대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나다윤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동량이 많은 시기인 만큼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다행히 큰 추위는 없지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초미세먼지와 건조한 날씨, 그리고 안개와 눈비로 인한 미끄럼 사고인데요. 먼저 연휴 초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3월 중하순처럼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이후 점차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오전까지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는 중부와 제주도에, 모레 오전에는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많아서 귀성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파도도 점차 높아지는 만큼 배편을 이용하신다면 운항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무척 탁하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해안에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건조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설 연휴 후반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네, 그래도 예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추위로 인한 불편함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 동해상에서는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늦은 귀경길 배편을 이용하신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